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딩 케이스가 토막 사례하고 사례 기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토막 사례는 주관식 행정법을 요약한 것이고, 사례 기출은 객관식 행정법 중에서 사례 문제를 분류를 한 겁니다. 먼저 사례 기출 우리 문제부터 먼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기출 자료를 펴주시고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경찰행정 특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한 겁니다.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이죠.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입니다.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여기서 이제 이 위탁은 대등관청 간의 이제 위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 행하는 민간 위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하게 하던 중에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을 시켰다.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이것이 위법성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위법성 인정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테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국가배상법 2조인데요. 2조에 있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강서구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배상 책임 인정되겠는가, 이건 뭐 특별히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공무원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집행하면서 부분이었었습니다. 집행하면서 부분.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의 공무원이라는 것은 신분상 공무원 외에도 공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일체의 자로서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 포함되고, 더불어서 사실상 공무원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탁사인입니다.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교통할아버지는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까지가 그의 직무행위입니다. 그때까지가 직무행위인데, 집행하면서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외형설이었습니다.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집행하면서의 요건을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교통할아버지가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교차로 중앙에서 이와 같은 교통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집행하면서의 요건도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강서구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2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뭐 후단에 있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중배상의 문제라거나 그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아니고 특수공무원 아닙니다. 두 번째, 법전입니다. 법전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있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모의시험이라는 것을 1년에 3번씩 치르게 됩니다. 그 모의시험은 이제 졸업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기출문제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그 중요도에 있어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시면 선택형 문제입니다. 우편 배달원인 갑은 우편 배달물 배달 차량을 이용을 하여 관용 차량이죠.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를 하였다. 자동차 차량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뭘 의심을 해봐야 되냐?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후단입니다. 후단에 있는 자배법 3조 문제를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사고로 인하여 수취인 을에 우편물이 파손이 되었고 지나가던 행인병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문제 좋죠? 문제 아주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앞부분에 우편물이 파손되었다라는 이 부분은 물적 손해 부분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이건 인적 손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인적 손해, 병 부분이죠. 병에 있어서의 인적 손해 부분은 후단 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의 우편물 파손 부분은 전단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까지는 을의 우편물 파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디귿하고 리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병이 부상을 입은 경우가 되는 것이고,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을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물의 내용 및 종류에 따라 배상 청구가 부정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뭐 언제나 맞는 얘기입니다. 해설해 보시게 되면은 우편법 제3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서 우편물이 파손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비교를 하면 국가배상법 8조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거죠. 8조 가지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 우편법은 바로 다른 법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국가배상법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 다 아픈 날이네, 그죠? 저도 이제 어저께 저녁에 7시, 8시쯤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계속 일을 해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새벽 5시에 맞춰 놨는데 눈은 떴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까지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결국 이제 기어서 나왔습니다. 진짜로 나올 땐 기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밖에 나와서 보니까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돌파하는데 보통 30분, 40분 걸리는데 15분 만에 돌파해서 겨우 도착을 한 건데요. 뭐 또 수업하다 보면 또 괜찮아지겠죠. 아직은 좀 식은땀이 좀 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는 제일 먼저 다른 법률 특별법이죠. 특별법으로 우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8조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8조만. 그 다음에 니은 보시게 되면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우편법만 적용되고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전적으로 배제된다. 뭐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8조입니다. 8조. 국가배상법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법이죠. 일반법이기 때문에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법이니까 보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게 되면 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금 병은 뭐냐면 인적 손해 발생이죠. 인적 손해입니다. 이 경우에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역시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죠. 과실을 묻지 않는 이유는 인적 손해를 떠올려 주셔야 되겠고, 인적 손해라고 하게 되면 후단 처리가 됩니다. 후단 처리가 되는 순간 자배법 3조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고, 자배법 3조로 가게 되면 과실을 묻지 않는다. 맞는 거죠. 무과실 책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국가배상법으로 다시 넘어오는 과정이었었죠. 그 다음 리을입니다. 리을. 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 자배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 이 자배법도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자배법도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에 따르게 되면 우편법이든 자배법이든지 간에 특별법이니까 먼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국가배상법도 뭐로 봅니까? 사법으로 봅니다. 사법으로 보니까 민법도 사법이고 국가배상법도 사법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국배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법 간의 관계가 서로 만들어지고 있죠. 다른 법률이 특별법이고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국가배상법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이 일반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뭐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특별법 일반법,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배상법과 민법은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특별법 일반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예 8조의 명문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대는 아니고요. 대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편집을 했더니 이런 게 막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솔직히 고백을 하면 1번은
사실 뭐 다행입니다. 뭐 따로 그다지 해설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 포함이 됐던 내용이어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누락입니다. 누락입니다. 예, 제가 뒷부분은 누락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앞부분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제가 못해네요. 예, 설명드린 내용대로입니다. 공무원하고 집행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변시입니다.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갑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적법하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는 그렇습니다. 너무 길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1차처럼 이렇게 뭐 늘어지게 내려고 하면 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길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와 달리 그 모든 사정이 다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건 그냥 넘어가 주는 게 그게 또 이제 요령이 되는 것이고요. 적법하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그런데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이거 이제 개선명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개선명령 발동 사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출문제에서는 두 가지 법밖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데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천이나 이런 데다가 배출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대기보전법, 그 다음에 하천 이런 데 들어가면 수질보전법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할 겁니다. 둘 다 법리는 똑같습니다. 대기보전법이 나와도 수질보전법이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대기보전법의 원명은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고 33조입니다. 그게 개선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엔 4조의 6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개선명령 발동이라는 게 나와요. 발동은 처분을 바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청구는 처분을 신청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개선명령 발동 청구 사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발동하고 청구는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이건 하명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명 처분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법 분쟁의 몇 유형이다? 4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4유형.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에게? 제3자에게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유형으로 가시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제3자에게는 수익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사유형 상황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유형이 바로 이 개선명령 발동 사건이 되고요. 당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동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죠. 자기 하명입니다. 근데 의무 불이행 중입니다. 인근 주민 을은 이 공장으로부터 날아드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받고 있어서 관할 광역시장 S에게 광역시장이 등장해 있는데 뭐 그냥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법 33조에 있어서는요 관할행정청이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인데 광역시장이 등장을 했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권한위임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권한위임이 있었다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권한위임은 우리 헌법 96조에 따르게 되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취급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관할행정청은 광역시장 S가 되는 것이고 갑에게 행정권 발동을 요구를 하였으나 S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요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는 개선명령의 발동 청구가 개선명령이 알아서 나왔습니다. 관할행정청이 별도의 청구 없이도 개선명령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불이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3조가 34조로 넘어갑니다. 34조에 따라서 그 다음 제재처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제재처분으로 행정권 발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S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죠? 부작입니다. 부작이. 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뭐 핵심 포인트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죠.
배상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2조에서는 직무행위부터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직무행위가 하게 되면 자기와 부자기를 불문한다가 있잖아요. 이거 부자기입니다. 부자기. 그런데 처분 쪽입니까? 아닌 쪽입니까? 이건 처분 쪽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처분이면서 부자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눈에 보이는 국가배상법으로 정리를 해드릴 때 특수한 논의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개를 한번 나눠보시게 되면 문제는 이쪽으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처분이 직무행위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처분이 아닌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귀일 때가 있겠고 부자기일 때가 있겠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자귀인 경우가 있겠고 부자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평면이 4개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1, 2, 3, 4 평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면이 들어갔을 때 자귀인데 처분이 아닌 경우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배상법 2조의 7개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이제 논점이 돼서 질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성결 문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결 문제. 처분이면서 그게 자귀라고 한다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논의가 나오게 된다고 했고 반드시 질문됩니다. 그 다음 부자기라고 하게 되면 부자기가 위법해져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귀 의무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귀 의무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문법상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무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의무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확보 자기 의무, 불문법으로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 질문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요 부자기 그래버리게 되면 일관되게 요 자기에서는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부자기라고 하게 되면 사익보호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판례 일관되게 부자기 문제에선 사익보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사익보호 이 부분은 우리 판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자기 의무 이건 이제 법령 위반과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얘는 이제 판례에 따르면 인과관계 그리고 얘는요 법령 위반 이쪽으로 특수한 질문들이 반드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자기입니다. 위법한 부자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분이죠. 처분이면 이 자기 의무 관련돼서 얘는 재량행위가 재량의 0으로 수축 재량이 0으로 해수축 기속화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전 의무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문제일 뿐 재량의 0으로 수축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 먼저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이쪽이든 이쪽이든지 간에 결국은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안전 의무입니다.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 조리법을 매개로 해서 중동고 중국이 성립되는가, 즉 자기 의무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동고충국. 들어가 보시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인 것인가? 그렇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경상 이익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가치적 법익에 대한 비교 대상 법익 언급이 없습니다. 중동고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이와 같이 배출 허용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생활상의 이익,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인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충국,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인근 주민 을이 가서 이 공장에 가고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개입을 통한 위해 제거 가능성, 국가기관이 행정권을 발동해서 제재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입니다. 처분이고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33, 34조 모두 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요. 모르셔도 재량일 거라고 예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량이 0으로 수축돼서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러면 이게 재량 0으로 수축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판례 스타일입니다.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기속합니다. 재량의 0으로 수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익보호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익보호를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보전법 33, 34에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단순히 일반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당연히 도출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해석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7급입니다. 지방직 7급. 강남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주무행정청이 있고 관계행정청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무행정청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행정청을 우리가 주무행정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관계행정청이라는 것은요,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과 같이 관련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을 우리가 관계행정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협력이 필요한데 누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관계행정청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관계행정청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 지원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공탁을 하였다. 지금 이게 조건으로 일체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라고 했는데 이 실정법상 조건이 부관인가? 그건 아닙니다. 부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탁에다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금 그렇죠? 공탁에다가 조건을 붙인 것이지 처분에다 조건을 붙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관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건 행정행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행정행위에다가 누구의 의사로? 행정청의 의사로 직접 붙이는 게 그게 바로 부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관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으로 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부관의 문제라고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공탁행위가 처분이냐? 공탁행위, 법원에 공탁하는 건 처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비권력적인 행위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판례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판례가. 직무수행으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 에 되어 있는데요. 이 공탁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문제는 우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권력적 작용이다라는 부분을 물으려고 하는 거죠. 권력, 비권력, 법적 사실, 자기, 부작위 전부 다 불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 행위가 아니라 비권력 행위가 되는 것이고 자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경제 주체의 행위만이 배제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정된다. 뭐 이런 문제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례 기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비권력적 행위가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직 8급입니다. 국회직 8급. 국회직 8급은 이제 강론도 포함되는 시험이죠. A시 소유의 임야에 있는 주택가 주변 공터를 두르고 있는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저께 잠시 풀었던 그 토막 사례에도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넘어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14년도죠. 이거는 주관식 행정법 문제를 그대로 복사에다 붙인 겁니다.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었습니다. 갑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수를 안 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몇 조로 간다? 2조로 간다 이거죠. 2조로 가게 된다. 이제 보수행위는 처분입니까? 보수행위는 처분이 아니죠. 그렇죠.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 신청은 아니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붕괴돼서 결국 붕괴가 됐죠. 붕괴 위험이 있었고요. 붕괴 위험이 있었고 해빙기에는 당연히 그 붕괴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붕괴가 돼서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을 하고 말았다. 사고 후에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갑 등은 이 A씨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2조를 근거로 배상 청구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건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판례가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 그거 질문하려고 지금 단서를 깔아놓은 거죠. 1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A씨의 부작위에 의한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부작위 문제 맞죠? 네, 맞습니다.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작위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사실상 다수의 견해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는 거냐? 부작위하고 거부하고 둘 다 포함되는 거다. 부작위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거부에 대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거죠. 거부로 출제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만약 갑을 포함한 주민들의 암벽 보수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면 물론 이건 처분 신청은 아니었다라고 했고요.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주 문제 좋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어떤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말이죠. 이 얘기는 거기 해설에도 제가 써놨습니까? 써놨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쟁송에서 부작위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이면 심판으로는 음해행 심판을 제기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부든 부작위든지 간에 행정쟁송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신청 행위의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쟁송 쪽에서는 신청 행위의 존재가 없이는 거부든 부작위든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문제로 주치자 동사 사건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치자 동사 사건 가지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파출소 앞에서 주치 중에 노상에서 잠이 든 사람이 있었다. 혹한의 날씨였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전에 알기 쉬운 국가배상법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순찰을 나가는데 뭐 이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 노숙자 어쩔 수 없어. 하고 가다가 이제 동사를 했다라고 했죠. 그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그 주치 중에 거동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인사불성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라고 말을 안 하면 그럼 배상이 인정이 안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배상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처분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처분이 아닌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었더라도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이 될 수가 있다가 결론이 됩니다. 이상하네요. 네. 원래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좀 많이 좋아지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네. 수업의 퀄리티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기절하면 보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그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익보호를 위한 직무여야 한다. 이겁니다. 부작위죠. 부작위로 들어왔습니다. 부작위로 들어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번 평면이겠습니까? 처분이 아닌 경우죠. 보수는 처분이 아니니까 4번 평면에 들어왔습니다. 4번 평면 들어오게 되면 질문에서 무조건 이 사익보호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익보호 질문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 사익보호와 관련된 문제, 위협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일관되게 판례는 사익보호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언제나 사익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언급이 된다.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말을 하긴 했는데 우선 해설을 보세요. 국가배상에서도 행정쟁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에서는 이런 내용이 법률상 이익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원고 적격에 있었고요. 소송 참가에 있었고 재심 청구에 있었고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거는 그게 소송 참가든 아니면 재심 청구를 해서 기판력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처음에 아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적격 인정되는 문제든 간에 소송 절차에 들어가려면 누구든 법률상 이익은 있어야 됩니다. 법률상 이익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행정소송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뤘었고 국가배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국가배상에 있어서도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문제는 역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디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규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익보호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규에 있어서도 사익보호 요구된다라고 그동안 줄곧 주장을 해왔었고요. 최근엔 판례가 이 위법한 자규 문제에서도 사익보호를 언급한 사실이 최근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에도 뭐가 있다? 법률상 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다. 사익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선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게 이거나 아니면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익보호,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섞인 겁니다. 섞인 거예요. 항상 이론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국민의 이익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국민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있다. 우선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행정조직 기관 내부적인 질서 유지입니다. 내부 질서 유지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과 하등 관계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공무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그 의무가 국민의 이익과 관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무부과인가 아닌가를 먼저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를 들어가셔가지고 국민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게 또다시 나눠지는 겁니다. 또다시 나눠져가지고 그것이 국민의 뭐예요? 일반 국민의 공익, 그죠? 일반 공익만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그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 개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좀 헷갈리실래나? 반대로 바꿔볼까요? 바꿔갖고 하게 되면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 그 다음에 일반의 공익만을 보호하는 취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가 바로 사익보호가 인정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사익보호가 인정되는 거고 요거 두 개는 사익보호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여기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될 것이다. 오늘 자료는 한계라고 써있네요.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요. 1단계, 2단계 항상 단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문제가 선지가 살짝 내용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시고 국회직 8급입니다. 밤중에 낙뢰로가 천둥, 번개, 신호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에 동시에 녹색 등이 표시되었는데 이건 이제 보행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뭐 가변차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교차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횡단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가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가 동시에 녹색 등이 표시되었는데 이러한 고장 사실이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이것도 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바로 앞에 있는 국회직 8급 암벽
이거는 주관식 행정법 문제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밤중에 낙뢰로 신호기, 이것도 주관식 행정법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넘어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 기출에서 사실상 점수 당락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 기출에 대한 문제는 주관식 행정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어저께 드렸었습니다. 고장 사실이 다음날 3차례에 걸쳐 경찰청의 교통정보센터 관제센터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부작위 문제가 걸리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리를 해달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수리 신청 역시 처분은 아니고요. 부작위 문제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협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되겠고요. 교통정보센터는 수리업체에 연락을 하여 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리업체 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해서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에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B가 차량 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 경우에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작위의 위법성이 성립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밑에 보시면 보행자 신호기, 차량 신호기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즉시 그 작동 중지나 경찰관 배치, 수신호를 통한 해결, 여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한 것은 과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무슨 말이에요? 부작위는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 과실도 함께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의 의무의 고도화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바로 수리할 수가 없으면 교통경찰관이라도 배치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시키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테고요. 그 다음 신호기의 고장이 천재지변인 낙뢰로 인한 것이고 신호기를 찾지 못해서 고장 수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 얘기가. 뒤쪽보다는 오히려 앞쪽이 원래 보통 집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천재지변인 낙뢰로 인한 것이다. 뭘 생각하셔야 되겠죠?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과연 이와 같이 천둥번개 때문에 신호기가 고장이 났다. 낙뢰로 인한 것이다. 이래 들어가면 불가항력이겠습니까? 이거 국가가 해결 못합니까? 해결할 수 있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걱정됐으면 신호기에다가 피레침 하나 심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 처리되지 않고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신호기를 찾지 못하여 고장 수리가 지연되었다. 신호기를 찾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호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다는 거는 당연히 불가항력과 면책 사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가항력은 몇 조 문제다? 5조 문제입니다. 5조 문제입니다. 그렇죠? 5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고요. 신고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항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5조에 따른 배상 책임도 같이 인정이 된다. 이 해설에 있는 건 판례 내용인데, 판례는 지금 2조와 5조를 섞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낙뢰 부분은 5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신호기를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2조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연결을 좀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분만 쉬시고요. 3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